새 정부 첫 총리를 대탕평, 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낙연 지사님이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셨을 때 이 지사님을 국정의 동반자로 모시고 싶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협치의 틀을 가질 것인가, 큰 틀의 논의가 선행됐으면 합니다. 서 후보자는 평생을 국정원에 몸담았던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무엇보다 국정원 출신 인사 가운데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건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상회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임 실장 임명을 통해 청와대를 젊은 청와대, 또 야당과도 늘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청와대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제 의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늘 직원하고 대통령님과도 격의 없이 토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명, 소통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총리의 이낙연 전남지사, 전이 아니죠. 현 전남도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한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박영진 의원님은? 저도 전혀 몰랐고요. 이낙연 총리 지명자의 경우는 동아일보 출신이시죠? 네. 기자 출신이고요. 청와대에도 상당 기간 출입하셨던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고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래서 국무총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고요. 또 그 여당 야당을 고루하셨는데 네. 국회의원 하시면서요. 여당 야당을 고루하시는데 그중에 한 야당은 10석짜리 작은 야당. 네. 예, 이 꼬마 민주당도 아니죠. 하여간 10석짜리 열린우리당과 분당했을 때 그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네.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호남 쪽에서는 그 작은 정당을 지켰던 분이기도 하고 지금 전남지사도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로도 되죠. 또 하나 측면은 국회 다선 의원을 지내셨으면서요. 그 여야를 넘나드는 많은 의원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이나 이후의 협치 과정에서도 아주 역할을 많이 하실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은 저분이 네.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이런 네. 게 있어요. 그래서 대변인 시절에도 아주 명문으로 유명하셨지만 네. 기자들이나 동료 의원들한테 대할 때 이거 아주 꼬치꼬치 네. 아주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렇게 좀 몰아가려고 하시는 게 있어서 우리 새로 되는 장관들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오를 하고 어금니 꽉 깨물고 예. 그렇게 해야 또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우리 뉴스탑10 팀의 패널로 항상 나와주시는 우리 드림팀의 하종대 위원이 사실 이낙연 총리 내정자와 동아일보 기자로서 같이 근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분인가요? 예. 이제 기자로서 21년이나 했으니까 네. 제가 들어온 다음에도 이제 국제부장 하고 나가기 전까지 즉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직전까지 이제 같이 네. 근무를 한 셈인데 제 기억에는 이제 아까 우리 박영진 의원이 완벽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직접 이렇게 느낀 건데 우리 이제 데스크 이제 부장이나 차장이 되면 데스크라고 해서 평기자가 쓴 글을 고치죠.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96년에 그때 지방선거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기사를 보냈는데 마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네. 마감 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야, 기사 안 보내냐? 네. 마감 시간 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고민을 마지막까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전날 이미 취재하고 아침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마감 한 5분 전에 보냈는데 5분 지나고 나니까 방금 이미 다 데스킹해서 넘겼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5분 사이에 제가 고민했던 그런 단어들만 네. 다 아주 적합한 단어로 다 고쳐놨더라고요. 아하.
그래도 야 진짜 참 데스킹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네. 생각을 제가 했을 정도로 참 그렇군요. 저는 탐복을 합니다. 자, 그건 칭찬이고요. 예. 이제 좀 옆에서 가까이서 보셨을 때 예.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라든가 예. 아니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그건 같은데요. 뭐냐면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잠시 선거 기간 동안 같이 일을 한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오랫동안 장기간 일한 사람들은요, 그 완벽함에 질립니다. 네. 왜냐면은 하나하나 꼼꼼히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800자 기사를 보내라 그러면 보통은 830자, 뭐 770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대개는 좀 많이 보내요. 네. 우리가 보통 뭐 850자를 보내기도 하고 900자를 보내고 알아서 좀 자르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내면 이낙연 그때 당시 이제 부장 차장일 때는 네. 기사를 왜 이렇게 800자 보내라도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넘치게 썼다고. 예. 네. 810자 이하로 보내야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가 지금 한때는 정치권에서는 손학규계로 불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탕평 인사 그리고 이런 것들 지역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더구나 또 국민의당의 입장을 고려를 한 그런 부분이 좀 읽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의 그 이낙연 지사의 총리 지명은요 대놓고 지역에 대한 안배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예, 실제로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호남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호남민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허탈함은 뭐냐면 정권 창출의 가장 중요한 키는 호남이 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정작 유력 대선 주자들 중에 호남 사위는 있어도 호남 인물은 없네. 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발탁 인물이 호남 출신의 정치인이 되고 지금 현 전남지사가 됨으로써 호남 정치인의 어떤 대망론을 다시 이제 발동을 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이 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이제 크다고 보고요. 이 총리 지명을 호남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술 운영 폭은 더 커졌다. 네.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그 취임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능력을 첫 번째로, 두 네. 번째로 적재적소를 얘기하고 네. 세 번째로 대탕평 인사. 그래서 다른 당의 인물이라도 능력 있어 모셔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지역 안배라고 하는 어떤 틀은 맞춰놨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아마 능력을 최우선으로 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네. 인사들의 발탁들을 발표하리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그런데 이게요. 지금 총리 인준 절차가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손학규계로 분리되다 보니 국민의당에서는 좀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좀 순진한 생각도 해보는데 이재명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기대도 깔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1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다음에 인준 투표를 하죠. 그래서 과반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석 이상, 30명 이상을 더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을 연대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빠른 길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반대하지 않을 네. 국민의당 자체가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을 대놓고 이렇게 인사를 탕평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가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더 많은 득표를 하면서 상당 전국적으로 고른 목표를 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또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경남에서 이제 높은 지지를 못 받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쪽의 사람들은 더 허탈할 수도 있을 수 있다. 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것을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앞으로 그런 인사를 해야만 또 한국당에도 이런 쪽으로 더 그러니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한 그 이름 중에요. 국정원장에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후보자 가운데 이 북한 전문가예요. 그리고 북한을 가장 많이 가서 김정일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으로 유명하고 두 번의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주역 가운데 한 명이고요. 자, 그런데 이 김정일을 가장 많이 만났다는 것과 지금은 김정은이잖아요. 과연 어떤 효과적인 이 대북 관계에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둘 다 모두 이 정상회담을 사전 길을 깔은 네. 막후 주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 된 다음에 나온 걸로 이렇게 그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보 정권 10년 동안에 남북 관계를 물꼬를 튼 사람으로서 다시 이제 10년 뒤에 9년 뒤지만 어쨌든 새로운 진보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아왔으니까 똑같이 남북 관계의 어떤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적임자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장뼈가 굵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안보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종대 위원 오늘 박용진 의원에게 뭐 질문할 거 있고 안보 관련해서 질문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안보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사라고나 하지만 국민에게 드리는 그래서 여건이 성숙되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하고 좀 다른 측면인데 그 얘기는 어쨌든 여건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적어도 핵 폐기는 안 가지만 핵 포기라도 의사표현을 하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큰 틀, 즉 예를 들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무슨 미북 간의 어떤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북한의 정권에 대한 어떤 그거를 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주기 전에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뭐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릴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만, 일단 국민 여러분들이 이른바 햇볕정책, 이제 햇볕정책이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제2기, 3기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햇볕정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튼튼한 안보입니다. 그래서 네. 햇볕정책을 처음에 밀고 갔었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 바로 직전에 1999년도에 1차 서해 교전이 벌어져서 거기서 완벽하게 한국전쟁 이후에 첫 번째 정규군 간의 교전인데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북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상회담을 평양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상회담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남북관계 문제만 풀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은 핵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운반체로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심지어는 잠수함을 통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초긴장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 안보 문제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 문제와 같이 열려가질 않으면 저는 사실은 우리만 따로 갈 수는 없다. 어차피 지금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축이 같이 2인 삼각경기처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의 진척도와 우리와 북한과의 대화의 진척도가 사실은 보조를 잘 맞춰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미국은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은 대화로 갈 수도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런 카드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북을 상대로 한 카드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할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진행해 나갈 거다. 결코 독자적으로 쭉 밀고 가거나 서운 지명자를 통해서 바로 그냥 무슨 남북 대화를 그것만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밀고 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취임 후 첫 인선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비서실장에는 이 지명이 아니라 이제 임명이에요.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으면 이제 곧장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시작을 해야겠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바쁜 사람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인선을 이제 다 작업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인수위가 있었다면 인선 작업에도 여유가 있었고 또 대통령 당선인도 바로바로 행보를 하거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지만 내일부터는 바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메시지는 어떻게 나와야 할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비서실장이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장 눈꽃할 수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탁이 386 세대의 대거 청와대 입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사파 세력의 청와대 입성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님 어떻게? 아마 우리 경선 과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희정 당시 경선 후보, 충남도지사를 놓고도
일부에서 좀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안희정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약간 벌컥 화를 내면서 네. 아니 그 20대 때 가진 거를 아직까지 그러시면 어떡하냐. 이미 여러 번 충남 도민으로부터 네. 선택도 받아서 그거와 그거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386 세대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했죠. 그러나 네. 그분들이 20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의 정치인,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 50대에 들어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말씀은 여야 협치로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네. 그런 평가이신 또 박한 평가인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제일 놀란 인사가 사실은 임종석 네. 비서실장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뻔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다시 이분을 비서실장 임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오늘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던 젊은 청와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잘 맞았구나 두 분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일 잘하는 임종석을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앉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임종석 사무총장을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명수 체제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본인을 둘러싼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과감하게 그 사무총장 자리도 던지고 또 후보직도 불출마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임종석 사무총장이 보여준 게 뭐였느냐면 정치인 사무총장들이 이렇게 당을 이끌어갈 때 주로 국회의원들하고만 정치를 하거든요. 네. 안 그랬어요. 아. 그 당의 국장, 부장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요. 또 술도 마시면서 네.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당 운영과 총선 승리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있고 네.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부러워하는 백악관의 모습,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젊은 참모진들은 세상에 무엄하게도 책상을 자기 책상 위에 다리 올리고 딱 이렇게 있고 네. 오바마 대통령 그 책상 위에 살짝 걸터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네. 그 백악관 내부를 이동하는데 커피 한 잔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 백악관의 환경미화원들과 이 주먹으로 악수를 딱 나누는 성실한 대통령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젊은 청와대 비서실장 발탁했다고 보고요. 아마 이것이 청와대의 새로운 모습과 광화문에서 집무실을 열겠다고 하는 광화문 시대의 대통령을 열겠다고 하는 모습과 잘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사진으로만 보던 부러워하던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자유스러운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도 연출을 하고 보여줄 수 있겠군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무엄하게 그 책상 위에 발 올리고 그리고 누워가지고 대통령과 대화할 물론 그 정도는 큰 아니겠지만 부자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늘도 계속 낮은 자세로 네.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건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에서 소주를 마시고 직접 네. 이렇게 시민들과 대화를 하겠다. 퇴근길에 그리고 시장도 가겠다고 시장도 그러셨어요. 하겠다. 그런 모습은 연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는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네. 저는 뭐 참모장 다니면서 소주도 마시고 그런 걸 국민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네.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권위주의를 타파하면서 네. 권력이 국민과 같이 만나서 굉장히 부드럽게 또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냥 힘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참 그러면 좋겠지만 경호팀은 참 죽어나겠네요. 누군가는 힘들어야죠. 네, 굉장히 힘들 예.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임종석 그 비서실장 청와대 이제 네. 들어간 걸 가지고 이제 주사파의 청와대 입성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80년대 직접 학교를 다녔으니까 대학을 네네. 다녔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민족민주계열하고 네. 민중민주계열로 나눴던 거거든요. NLPD. 그래서 예 그렇죠. NL 계열이 바로 이제 북쪽의 그 네. 김일성주의 뭐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전대협 의장 3기 의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수경 씨를 북한에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임수경 씨가 북한에 가가지고 얼마나 자유분방한 행동을 했는지 네. 오히려 북한 사람들한테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네. 그 옷 입은 것조차도 아주 잘. 그다음에 심지어 김일성이 준 그 선물을 그냥 가지고 와야 되는데 놓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령이 주신 선물을. 네. 이 정도로 자유분방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후보에 가까웠던 게 아니라 박원순 오히려 그 서울시장하고 또 가깝게 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일반적인 과거의 그런 주사파하고 같지 않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언론에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요.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지명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제 저 인사 문제는요. 네. 저 여당 의원인지 예, 다 몰라요. 네. 당 대표 정도나 이렇게 저 언지를 받았을 수 있지만 청와대 인사 내부 인사까지는 뭐 네. 당연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 너무 뻔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법조 인사죠. 네. 법학계 인사죠. 네. 그런데 검찰 출신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학자의 학자의 인분을 민정수석에 앉히겠다. 그 권력기관, 사정기관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기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 사정기관의 개혁. 그렇죠. 이를 동반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뭐 그냥 물씬 배어 있는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그냥 대놓고 풍기는 거죠. 오늘 지금. 뭐 네. 서초동 아마 검찰청 근처에서는 뭐 곡소리가 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 일을 좀 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을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지금 인사 사실은요. 최고 권력자, 즉 네.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 순간에 검찰은 바로 누워버립니다. 네. 누구한테 누워요? 대통령한테 누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만약에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다 그러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원래 민정수석 밑에는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하나는 국민들의 여론, 한간의 여론을 전달하는 대통령에게는 민정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정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정기능은 원래는 검찰총장이나 아니면은 법무장관 여기하고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얘기만 원래 하도록 되어 있었던 그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주요 사건, 구체적인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연락책으로 사용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대통령이 안 하겠다 하는 네.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조국 교수는 검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인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통치 권력, 최고 통치 권력에서 독립시켜주는 그런 역할의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정도 의원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사실은 비검찰뿐만 아니라 법조인 출신이 아니에요. 네. 근데 역대로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닌 분이 민정수석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호철 민정비서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이호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말기이기 때문에 퇴임 말기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조국 교수가 만약에 내정이 되면 정권 초기입니다. 네.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어떤 개혁 작업을 하기 위함인데, 조국 교수는 알다시피 법조인 출신, 교수고 이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검찰 내부를 모릅니다. 네. 근데 그 조직을 어떤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좀 알아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정수석 임명한다고 하게 되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민정수석 카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네. 소위 말해서 검찰을 칼을 휘두르는 개혁의 적임자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하종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검찰을 놔주겠다. 조국 교수는 검찰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검찰 놀래. 알아서들 정말 독립적으로 해봐. 이건지. 대통령의 네. 권한 축소냐? 그렇죠. 아니면은 검찰 개혁이냐?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군요. 네, 만약 인사가 실현된다고 하면 여기에 깔린 대통령 의중은 저로서는 아직 사실 짐작이 좀 어렵네요. 네.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두 가지를 다 포함된 인사라고 봅니다. 아. 굉장히 민정수석 인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수석 인사할 때하고 매우 비슷한 방식이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 네. 내가 권력으로 검찰을 권력으로 통제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이제 견제받는 권력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이번에 인사 자체도 역시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에 완성되지 못한 개혁을 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 임명함으로써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동시에 계속 조국 교수가 많이 얘기했던 게 공수처 신설 같은 얘기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할, 수사권을 네. 견제할 장치를 만들겠다. 두 가지 의미를 다 포석한 그런 인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측근들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 핵심 측근,
여러 명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재명 차장이 좀 꼽아주실까요? 저희가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저희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핵심 측근 그룹이 나옵니다. 뭐 네.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은 지금도 이제 오늘 아직 대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대통령 대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수행팀장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는 내 영혼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요. 임정석 비서실장 이미 인선 보셨지만 뭐 임정석 비서실장과 아까 전에 박영진 의원께서 굉장히 죽이 잘 맞았는지 이번에도 끝까지 같이 가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거고요. 네. 양정철 선대위 부실장은 누구보다 뭐 측근으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잘 화를 안 내는데 유일하게 말을 놓고 네. 화를 낼 수 있는 가장 편하게 대하는 상대로 알려져 있고요. 히말라야 트레킹을 동반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뿐이 아니라 사적인 일까지도 사적인 분야까 이제 부분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송인배 선대위 일정 팀장이 있고요. 윤관영 부실장도 뭐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고요. 네. 노영민 조직본부장이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소통하고 네. 의견을 나누는 분은 노영민 조직본부장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캠프가 꾸려지면서 이 중요한 논의를 계속 비밀리에 해왔던 광흥창 팀이라고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팀입니까? 경선 경선 일정이 이제 논의되기 전에요. 네. 두세 달 전쯤부터, 서강대교 건너편에 네. 일부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는 분들이 이제 자주 모인다더라. 네. 저도 뭐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 광장 팀에 뭐 가보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그룹이 있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 사무실 그 팀이 입주해 있었던 사무실 건물 네. 이름을 가지고서 무슨 팀 하고 이제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금강팀이라고 있어요. 예, 아예 그렇게 금강팀 출신 누구 어디 팀 네. 출신 누구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르게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는 모습들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 중에서 김경수 의원이요. 네. 오늘도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문을 본인이 가져와서 이렇게 딱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앉아서 있으셔도 되는데 네. 이 연설문을 들고 와서 딱 놓고 가면서 딱 배치 정확하게 해주고 대통령이 어느 위치는 어느 방향으로 가서 앉아야 되는지를 잠깐 의전이 약간 엉망이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네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시선을 같이 보고 맞추고 그걸 같이 이제 눈짓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김경수 의원이 뭐라고 그럴까, 대통령이 많이 의지하고 네. 대통령이 함께하는 분위기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네네. 노영민 전 의원은요, 실제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대표 시절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무슨 출판 기념회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당을 개혁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당대표의 기준에 보면, 논란을 일으켰으니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비판이 들어오니까 불출마를 딱 선언하고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마음속으로 문재인 당시 대표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영민 의원일 겁니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4년 동안 정책 과외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 심천회라고요. 교수 자문 그룹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과외를 받은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굉장히 정책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문가 그룹 중심의 공부 모임을 갖기 마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 브레인으로 심천회라는 이름의 한 10명 정도가 참여하는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자가 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비롯해서 성경윤, 한림대 교수 등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2010년 대선을 패배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모임을 구성해서 월 한 번씩 만나서 대선 준비를 한, 그러니까 정책 공부를 하면서 4년간을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저 팀들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멤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조직력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어떤 공부를 하고 의견을 내고 이런
이런 조직력이 아마 이번 대선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또 2012년도에 한 번 더 치러봤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어떤 브레인들을 이용할지를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는 이미 다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